우리는 우주를 향한 호기심을 가지고 우주로 향하기 위해 수많은 로켓을 개발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이 발사 후 회수되는 데 성공합니다. 헤비 로켓은 발사된 후 약 3분 뒤 1단 로켓인 슈퍼 헤비가 우주선에서 순조롭게 분리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이 역추진하며 발사탑 근처로 복귀해 발사 약 7분 만에 로봇팔에 정확히 안착합니다. 앞으로 로켓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우리는 우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로켓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과거로 거슬러가 로켓이라는 물체가 처음으로 생겨난 것은 중국에서 화약이 발명된 후 이를 무기로 응용하여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문헌의 기록을 보면 로켓 중 가장 오래된 로켓은 1232년 중국에서 사용된 비화창으로 뜻은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창을 뜻합니다. 이 비화창은 창의 앞부분에 화약을 넣은 통을 설치한 다음 그 통 속에 화약을 태우면 화약이 맹렬히 타면서 연소가스를 뒤로 분출하며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날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목표물에 도착해 터지면서 주위를 태우므로 당시에는 상당히 위력적인 무기였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영국, 인도에서도 로켓은 무기로서 개발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최무선에 의해서 세워진 화통도감에서 당시 출몰하던 왜구들을 물리치기 위해 화전, 주화와 같은 화약 무기들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화약을 다루는 기술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로켓이라고 불릴 만한 신기전이라는 무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 당시 시기는 1400년대로 유럽의 1600년대에 비해서 훨씬 앞선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주 경쟁에 나선 국가들, 후에 여러 로켓이 개발되어 상업적으로도 사용하며 인명구조용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국가들이 우주로 눈을 돌려 경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로켓을 이용한 우주여행을 꿈꾸게 된 것인데요. 1865년 쥘 베르는 지구로부터 달까지라는 소설을 출판하였는데 거대한 대포알을 이용해서 달까지 갔다 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적어놓은 내용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아폴로 계획과 흡사한 내용들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한 여러 공상과학 소설들이 이후로도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소설들이 훗날 우주 개척자들을 양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현대적인 로켓을 구상한 사람은 치올콥스키라는 러시아인이었습니다. 그는 반작용에 의한 비행 방법을 생각해냈고 액체 수소를 연료로 하여 액체 산소를 산화제로 이용한 현대적인 액체 추진제 로켓을 구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1898년 과학평론이라는 러시아의 과학 잡지를 통해 로켓을 이용한 우주여행에 관한 글을 보내게 되었고 1903년에 그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후 수많은 연구에 의한 개량된 로켓을 구상하였으나 주위의 무관심으로 인한 재정적 궁핍으로 그의 연구는 이론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실제적인 로켓의 제작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인 로버트 허친스 고다드 그리고 독일 과학자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고다드는 50%의 열 효율을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액체 산소와 액체 수소를 이용한 로켓을 구상했으며 실제로 이를 이용해 수많은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는 개인적으로 고도 70k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합니다. 고다드의 연구와 병행하여 독일에서도 로켓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독일에는 1927년 독일 우주여행협회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우주여행과 우주관측용 로켓 연구를 목적으로 자비를 들여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액체 산소와 석유나 알코올과 같은 연료를 혼합하여 연소실에서 연소시켜 분사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로켓 엔진을 개발하였고 고다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실험을 실시하여 수직으로 최고 2km까지 상승하는 로켓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1933년 9월 18일 마지막 로켓 발사 실험을 끝으로 연구비 조달이 어려워 협회는 해체되기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 육군은 신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베를린 대학 공학박사 출신인 발터 도른베르거와 우주여행협회의 회원이었던 베르너 폰 브라운에게 로켓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폐해대문대 로켓 연구기지가 세워졌고 많은 과학자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로켓을 개발하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V2 로켓이 완성되었고 계속 개량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에 큰 피해를 주는 강력한 무기로도 사용됩니다. 전쟁 중에도 폐해대문대의 과학자들은 로켓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으나 독일의 패배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연합군에게 이들의 기술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V2 로켓의 부품과 이를 개발하였던 많은 과학자들은 미국으로, 그리고 실무진들과 기술자들은 소련으로 가게 되면서 이 두 나라의 로켓 개발이 근간을 이루며 훗날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상공으로 띄움과 동시에 두 나라의 본격적인 우주 대결이 시작됩니다. 일본의 우주 경쟁 참여. 일본도 우주항공개발기구 작샤를 2003년 10월 1일에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에 뛰어듭니다. 작샤를 설립하기 이전 일본의 우주 개발에는 적게도 소형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개발된 고체 연료 로켓과 정직에도 대형 실용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개발된 액체 연료 로켓,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람다4S는 도쿄대학 우주항공연구소가 개발한 일본 최초의 우주 발사체로 4단 고체 연료 로켓입니다. 1966년 9월 26일에 초도 비행을 했으며 1970년 2월 11일 일본 최초의 인공위성 오스미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람다4S는 미국의 스카웃 로켓과 매우 흡사한데요. 스카웃 로켓은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4단형 우주 발사체로서 1961년 2월에 궤도 비행을 성공합니다. 또한 무게 7kg인 익스플로러 9호 인공위성도 발사하는데 성공합니다. 람다4S는 펜슬 로켓의 개발로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8종류의 MU 로켓 시리즈로 대형화되었고 MU 로켓 시리즈의 마지막 모델이 M5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주 개발 사업 전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미국의 고체 로켓의 모터인 캐스터 120을 라이선스 생산하여 엡실론 로켓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N1과 2는 액체 연료 기반 소형 로켓으로 미국의 델타 로켓을 라이선스 생산한 로켓입니다. 이 로켓은 일본 액체 연료 로켓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비교적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떨어지는 고체 로켓 개발에는 성공하였지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액체 연료 로켓 개발은 오랜 기간 미국에 의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은 무려 17년간에 걸쳐 미국 델타의 1단 엔진인 로켓다인 LR79를 사용하는데요. 일본의 초기 로켓 기술 발전을 보아 일본의 우주 개발은 처음부터 미국의 통제하에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경쟁에 뛰어든 민간 우주기업.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펠컬 헤비 로켓이 발사 후 분리된 1단 로켓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는 헤비 로켓도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헤비 로켓은 발사된 후 약 3분 뒤 1단 로켓인 슈퍼 헤비가 우주선에서 순조롭게 분리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이 역추진하며 발사탑 근처로 복귀해 발사 약 7분 만에 로봇팔에 정확히 안착합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경쟁은 국가와 국가들만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도 우주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설립 당시부터 화성 탐사를 목표로 정하고 지금까지 우주 과학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인류가 기후변화나 소행성 충돌 또는 핵전쟁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화성을 이주 공간으로 삼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인데요.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를 거듭할수록 향상된 기술력을 선보이며 화성행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로켓 시리즈는 펠컨 1부터 시작합니다. 2006년에 시험 발사한 펠컨 1은 무게가 38.5톤이며 진공 추력 50톤인 멀린 로켓 엔진을 1단으로 하고 추력 3톤인 2단 로켓을 장착합니다. 670kg의 소형 위성을 지구 저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008년 9월 28일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민간 액체 추진 로켓인 펠컨 1을 지구 궤도에 발사하는데 성공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톰 뮬러 등의 유능한 공학도들을 섭외하여 펠컨 1이라는 발사체를 만들고 발사장도 확보하여 여러 시도를 했으나 3차 시도까지 전부 실패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 자금줄이 끊기는 위기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기적적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나사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ISS 화물 사업 계약을 따내면서 극적인 회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팰컨 5 로켓을 기획하지만 이보다 더 큰 팰컨 9 로켓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팰컨 5 로켓은 개발이 중단됩니다. 팰컨 9은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입니다. 우주 개발 역사상 재사용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발사체이며 덕분에 기존의 발사체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한 발사 비용과 로켓 사이즈에 비해 높은 효율성으로 출시 당시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팰컨 9 로켓은 스페이스X에서 개발 및 운용 중인 2단 우주 발사체입니다. 팰컨 9 로켓은 세계 최초로 로켓을 100번 이상 재사용하는 데에 성공하기도 하는데요. 우주 개발 역사상 재사용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발사체로 기존의 발사체에 비해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한 발사 비용과 로켓 사이즈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이 팰컨 9 로켓은 민간 기업 또한 우주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킨 혁신적인 발사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팰컨 9의 최신형 버전인 블록5를 이용해 에리오, 즉 지구 저궤도까지 최대 22,800kg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받는 비용은 5천만 달러 정도로 1kg당 약 2,200달러로 매우 싼 가격입니다. 재사용 로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 할인까지 들어갑니다. 이는 아리안 로켓 등 경쟁업체들의 발사 가격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팰컨 9에서 9이라는 숫자는 1단에 사용되는 엔진 개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30일 인공위성 발사 미션에서 1단 로켓의 재사용에 성공함으로써 2017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재사용 가능한 상용 우주 발사체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초기 모델인 팰컨 1 로켓은 자본금을 투자해 개발하였지만 팰컨 9을 개발할 때는 나사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배경으로 나사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화물을 실어 나르는 비용의 부담을 느껴 이를 민간 기업에 이양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나사는 화물 수송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간 발사체와 우주선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여기에 스페이스X사가 선정되면서 나사의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된 발사체와 우주선이 팰컨 9과 드래곤입니다. 이 팰컨 9의 개발과 시험에 들어간 개발비는 약 4억 4,300만 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순수하게 팰컨 9의 개발에 든 액수는 3억 달러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계속해서 초대형 발사체인 팰컨 헤비를 개발합니다. 팰컨 헤비 로켓은 스페이스X의 발사체 중 가장 강력한 스펙과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팰컨 헤비의 형태는 팰컨 9의 양옆에 기존의 1단과 거의 동일한 부스터를 덧붙인 모양입니다. 팰컨 헤비 로켓은 높이 71m, 직경 9m로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거대한 로켓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떤 로켓을 개발하게 될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우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상이 곧 현실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우주 소식을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